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대개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우리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럴 수 없습니다. 존중하기 힘듭니다. 그 이유는 첫째, 형량이 지나치기 때문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성진 부장판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이는 과도하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2년은 양형 기준상 최고 수준입니다. 그런데 판사가 이를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선고를 받으면 선거에 앞으로 10년간 나갈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434억 원을 토해내야 합니다. 제1당이 휘청거리게 됩니다. 과연 그 정도 벌을 받아야 할 정도인가 납득하기 힘듭니다. 또 하나 이유는 양심의 문제입니다. 우리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법관의 양심에 묻습니다. 이번 재판에 정말 양심적으로 임했습니까? 이번 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윤석열 정권의 집요한 정적 제거 수순에 따른 것 아니었습니까?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기소하면 죄가 되고 기소하지 않으면 벌을 받지 않는 지금 대한민국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하고 공정하게 기소했다고 믿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를 보십시오. 아무리 사기를 쳐도 검찰이 사기죄로 기소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 점에서 저는 그 법관이 법리는 보았어도 왜곡된 현실에는 눈을 감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지혜가 부족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삼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있을 판사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 잡을 수 있기도 하지만 삼심제를 운용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치인입니다. 제1야당의 대표이고 현재 가장 지지율이 높은 정치인입니다. 그런 유력 정치인의 정치 생명을 일개 판사가 끊어버릴 수 있는 겁니까? 정 자신이 생각하기에 유죄가 확실하다면 벌금형을 선고하고 2심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려보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은 판결이라기보다는 국민에 대한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정어리몰에서 만든 순살 장어탕은 드셔보신 분들이 아주 맛있다고 계속 칭찬하시고 주문해 주시는 제품인데 순살 장어탕 후속 작품으로 뭘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는데 오늘 첫 공개를 했습니다. 바로 정어리몰 듬뿍 도가니탕입니다. 이거 이름을 제가 지었습니다. 먹어보니까 정말 국물이 진국이고 뽀얗고 도가니가 듬뿍 들어있어서 이름을 듬뿍 도가니탕이라고 제가 직접 지어줬는데요. 정어리몰에서 직접 만드는 제품들 최고로 좋은 제품 가장 싸게 여러분께 드리자 그런 모토 아시죠? 시간이 그래서 좀 더 오래 걸립니다만 오래 기다리신 만큼 후회하지 않으실 거다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소개해 드립니다. 정어리몰 듬뿍 도가니탕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오늘부터 이제 많이 추워지는데 따뜻한 도가니탕 뜨끈하게 드시고 또 녹용쌍화 골드 이렇게 드시면서 건강 관리하시면 올 겨울 잘 이겨내실 수 있을 겁니다. 도가니탕 쌍화차 따뜻하게 드시고 또 3만 원 이상 구매하시는 분들은 정어리몰에서 50만 구독자 기념 볼펜 함께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대방어도 많이들 사랑해 주셨지요. 임명주님 대방어 최고입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러셨는데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소개합니다. 김종대 전 국회의원님,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님, 양지열 변호사님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김종대 의원님은 중국에 다녀오셨다고요. 네. 상하이. 예, 상하이에 동포 간담회 예. 강연하고 왔습니다. 뭐 뜨겁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 방송하는 분들은 다 알아요, 동포들이.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여기 한국보다 더 한국적이에요. 오. 2016년 탄핵 국면에 한국을 보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딱 느낌이 오실 겁니다. 우리 정어리원들도 많이 계시던가요? 뭐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안 물어봤습니다. 물어보셔야죠. 그 정도는 기본이지 않을까. 네, 뭐 너무 잘하시니까. 예. 네. 그 정도로 뜨거우면 혹시 뜨거운 분들만 만나신 건 아니고 실제로 그런 느낌이었습니까? 한중 관계가 파탄으로 가니까 예. 이게 정부가 우리를 버렸구나.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작년에 윤 대통령한테 경제 문화 교류를 좀 재개하자 그랬거든요. 그게 우리가 응답을 안 해서 된 게 없어요. 그 말이 유일한 희망이었어. 그런데도 희망을 구체화하지 않고 이렇게 동포들 7만 명의 상해 교포가 10,00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중에 반은 떠날 생각하고 있어요. 난민이 됐어. 일자리와 소득이 줄어들고 근데 한국인들이 이렇게 본국으로부터도 존중받지 못한다. 이래 되니까 외롭고 슬프고 상실감에 젖어 있습니다. 이게 다 정치가 잘못돼서 그럴 거예요. 예. 오늘 한번 그런 느낌도 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임세현 대변인께서는 혹시 지난 토요일 집회 참석하셨습니까? 네, 그럼요. 갔습니다. 비가 와가지고 네. 좀 많이들 애쓰셨죠. 비가 왔는데도 그 열기는 더 뜨거웠고 특히나 이제 금요일 날 그 이재명 대표 재판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분노가 굉장히 느껴졌습니다. 네. 그 장소도 또 다른 데를 갔었어요. 보통 이제 남대문에서 시청 쪽으로 보통 갔었는데 이번에는 그 광화문 앞쪽에 그 경복궁역 쪽 그쪽으로 이렇게 휘어진 쪽이었는데 사실 인원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게 휘어지다 보니까 이게 막 분산돼서 조금 약간 인원이 뭐 더 적었네 하는데 굉장히 많으셨고 비가 오는데도 우비도 있고 우산도 들고 하시면서 그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그 집결을 좀 방해할 목적으로 경찰이 저지선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 그런 얘기를 한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도 지나가는데 경찰이 약간 길을 이렇게 이른바 이렇게 통행을 이렇게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지만 되게 약간 불편하게 하더라고요. 막 이렇게 우산도 들고 그러긴 했지만 뭐 이쪽 가지 마세요 막 이러면서 약간 그쪽으로 가는 걸 약간 방해한 듯한 느낌? 네,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임세현 대변인께서 새로운 성대모사를 개발하셨다고. 제가 어제 천안에 이제 정치검찰 타도를 위한 그 토크쇼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거기서 초대를 받아서 이제 갔는데 예. 거기서 자꾸 이제 김건희 씨를 예. 따라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성대 결절 때문에 목소리가 이런 점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근데 김건희 씨를 흉내내는 것도 이제 진짜 너무 재수없는 인간 다른 것도 재수가 없는 거예요. 예, 재수없는 건 나의 감정이니까 이거 처벌할지 처벌 맞나? 감정 처벌 맞나? 네, 어쨌든 제가 그 재수없는 사람 따라하기 좀 짜증이 나서 그래도 이제 저희 학교 선배님이시자 또 우리 당의 사이다로 불리는 서영교 의원님이 또 지금 제가 성대 결절 때 목소리 비슷해졌어요. 그래서 그분 흉내했더니 엄청난 환호를 하시더라고요. 약간 허스키한 게 좀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가능합니다. 한번 들려주시겠어요? 어제 뭐라고 했냐면 검찰은 왜 김건희 수사 안 합니까? 이 나쁜 사람들아, 거짓말쟁이. 윤석열, 김건희, 이 나쁜 사람들아, 거짓말쟁이. 이렇게 했죠. 아니 귀여운 서영교 기여가 됐어요. 원래 그 양반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맞아요. 출신이거든. 제 학교 선배님. 아니 제가 웃느라고 눈을 감고 들었는데 눈 감고 들으면 더 똑같아요. 네. 네, 제 존경하는 선배님입니다. 근데 좀 더 맑은 서영교 같아요. 괜찮았어. 괜찮죠? 네. 양절 변호사님 막 터졌죠. 저는 존경합니다 이런 거. 왜냐면 이게 성대모사 하는 분들한테 여쭤보면 진짜 그때 당시에 본인의 감정이라든가 이런 그 흉내 내려가는 사람의 감정, 표정 이런 거까지 다 복사를 해야 목소리가 제대로 나온대요. 그렇죠. 그냥 소리만 흉내내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이걸 또 캐치를 해가지고 다 옮기시는지 대단하십니다. 존경합니다. 예. 소리꾼이야. 예. 스트리트 하이킹님 똑같어. 링기리 나이스님 찌린다. 잘한다는 얘기죠? 예. 대한민국님 대박. SNL로 가셔야 할 듯. 아이디를 대한민국 쓰시는군요. 예. 자, 금요일 날 이재명 대표 1심 판결을 보고 참 많은 국민들이 놀라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설마 또 워낙 민주당에서 이렇게 나온 분들이 무죄로 확신했기 때문에
무죄를 예상하는 분들도 많았고 벌금이 나온다 하더라도 80만 원 이상 나오지는 않겠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건 벌금 100만 원도 아니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뇨. 한번 오늘 그 내용부터 짚어봅시다. 자, 이재명 대표 지난 16일 장외 집회 때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판결이 끝나고 나서는 이번 재판 현실의 법정은 3번까지 이어지지만 역사와 또 그 법정은 영원하다 이런 얘기를 했지요. 먼저 이재명 대표의 16일 장외 집회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행사하는 모든 권력이 그들이 누리는 그 명예와 그리고 그 화려함도 결국 다 우리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즐겁게 황제 골프 치면서 즐기는 그 돈조차도 우리가 새벽 일찍 10,000원 버스 타고 나가서 피땀 흘려 번 돈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국민을 배신하는 그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줍시다,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뜻을 함께하는 동지 여러분, 우리 모두 동지를 믿고 국민을 믿고 역사를 믿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의 제대로 된 자리를 찾아서 함께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힘을 내십시오.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민주주의도 죽지 않는다. 이 나라의 미래도 죽지 않는다. 여러분이 확실하게 보여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아주 격렬하게 연설을 한 모습을 봤는데 먼저 오늘 양지열 변호사님께 한번 금요일 선고에 대해서 법률가로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한데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법이라고 하는 게 그 취지라는 게 있죠. 아까 이제 앵커님께서 처음에 시작하실 때 우리가 사법부의 판단을 되게 존중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 이제 사법부가 독립돼 있고 우리가 그 어떤 사회의 갈등의 해결에 어떻게 역할을 맡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사법부도 독립돼 있지만 입법이나 행정도 독립돼 있는 것이고요. 정치도 언론도 각각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민주주의의 기본, 법치주의 기본은 뭐냐면 나 하나가 절대적으로 옳다 이런 게 아니라 각자의 다른 의견들이 있고 그것들이 자유롭게 오가는 가운데 최종적으로 갈등이 있었을 때 그럼 마지막으로 그래 좋다 한번 물어보자 하는 것이 사법부여야 되거든요. 이거를 다 무시하고 똘 뛰어넘고 내가 정치의 영역을 재단하는 것이고 내가 나만이 옳다고 판단하고 그리고 이게 갈등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원한을 남기고 보복을 부르는 식의 어떤 판단이 되면 그때부터는 사법부는 독립했다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전제 조건을 깨버린 겁니다. 근데 저는 이 판결 중에서 가장 이게 정말 뭐 어떻게 뭐 걸렸다는 표현 정도로 부족한데 민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당시 이제 유죄가 나온 부분은 백현동 용지 변경과 관련된 특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는 이전부터 이 선거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의혹을 제기를 했었고 정치적으로 거기에 대해 답을 했었고 그게 옳다 그러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주장이라든가 아니면 혹은 국민의힘이라든가 검찰의 주장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에 관해서 언론에서도 공론회장이 많이 벌어졌고 국민들도 그 얘기를 보면서 누군가는 야 이재명 후보 말이 맞는 것 같아. 아니야 검찰이라든가 아니면 윤석열 쪽이 말이 맞는 것 같아. 나는 저걸 보니까 이재명이 더 나쁜 사람 같은데 아니야 저거 보니까 좋은 사람 같아. 이런 걸 결과로 해서 투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또 정치적으로 당시에는 이재명 대표가 졌습니다. 이렇게 결론이 난 일이에요. 이거를 쑥 거슬러 가지고 그것과 민의를 훼손해서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지금 망가뜨릴 염려가 있어. 어리석은 국민들을 속인 거야. 이런 인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거 바로잡지 않으면 당신들 앞으로 이재명 같은 사람한테 바보같이 속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는 그리고 저 민주당이라는 당도 내가 보기에는
이거 별로 한국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 같아. 400억 넘게 지원받았다고? 그거 내 세금이잖아. 돌려놔. 이런 식의 어떤 사감 아닌 잘못된 자기 확신? 잘못된 어떻게 보면 자기가 절대적으로 옳다는 생각? 이런 생각이 없고는 나올 수 없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도 주말 내내 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저도 법을 조금 공부했습니다만 법이 왜 있는가? 법을 왜 만들었는가? 지금 법이라는 게 법을 갖고 먹고 사는 사람들 먹고 살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을 위해서 있는 거죠. 지금 양지열 변호사님 맨 처음 전제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회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중에 이제 법률적인 다툼이 있는 것은 법에서 해결하는 거고, 정치의 영역도 있는 거고. 그런데 그냥 제가 어떻게 일개 판사가 유력 정치인의 정치 생명을 끊어버릴 수 있다는 말인가,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라고 했을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또 양심은 왜 거기에다 넣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그 법관은 이번 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된 건지에 대한 성찰이 있었는지, 그리고 내가 이 판결을 내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숙고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의문이 드는 겁니다. 뭘 생각했을까? 혹시 이재명 대표 개인에 대한 정치적 호불호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자신은 좀 들여다 봤을까? 만약에 본인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악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역으로 그런 판결을 더 조심해야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지나치니까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김종대 의원님은 그 판결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 예, 최근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 후퇴에서 사법부 역할이 아주 두드러집니다. 스웨덴의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는 이제 인도를 민주주의 국가 목록에서 아예 빼버렸는데 그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작년 3월에 그 야당 단수 라훌 간디라고 있는데 대법원이 이 사람을 징역 2년 유죄 판결을 내려요. 그런데 내용이 이런 겁니다. 모디 총리를 비판했는데 모디라는 성을 가진 인도의 300만 국민들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 마훌 간디 대표가 얘기한 것은 그 정치연설에서 이런 겁니다. 어째 요즘 모든 도독들의 성이 공교롭게 모디로 시작한다. 그러면서 모디 총리를 비판한 거죠, 사실은. 근데 이 말을 뒤집으면은 어떻게 됐냐면 모든 모디 성을 가진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되니까 300만 명의 명예훼손이 돼가지고 이게 죄가 무거워진 겁니다. 그래서 징역 2년을 받고 인도가 야당이 완전히 괴멸합니다. 괴멸. 그리고 모디 총리가 세 번째 연임에 성공하거든요. 근데 이걸 두고 스웨덴의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는 이 명예훼손이라는 제목으로 전형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대표적인 사례로 이 사례를 꼽습니다. 근데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이라든가 그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 같은 경우도 전부 사법 권력에 대한 상권 분립을 위반하는 쪽으로 해서 민주주의를 후퇴하고 있다는 게 이게 가장 연구소의 우려 사항인데 지금 한국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결을 보면은 정확하게 이 부분이 바로 최근에 민주주의의 전 세계적 후퇴의 전형적인 양상을 따른다. 그런데 일단 대선 때 했던 기억에 관한 말, 그 다음에 정황에 관한 묘사를 가지고 일단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건 마훌 간디 야당 대표하고 똑같은 케이스가 되는 것인데 이럴 경우에는 민주주의에서 표현의 자유 또 그거에 대한 해석과 의견의 자유가 억압되는 걸로 되는 것인데 양심은 법의 심판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디 야당 대표를 볼 때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양심은 기억의 문제이거나 의견의 문제일 때는 그건 법의 영역이 아니라는 건데 이번에 이게 법의 영역으로 들어와 버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법 권력을 앞세워 가지고
거침없이 정적을 제거하는 방식. 이게 이제 이번에 한국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 목록에서 언제든 탈락할 수 있는 이건 국격의 문제로 이게 비화될 수 있다는 거. 이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제가 뭐 야당이 어떻고 여당이 어떻고 예. 하는 것보다도 지금 이 자체의 사법화된 정치의 위험 수위가 바로 어떤 경우가 하는 거를 세계 보편적인 기준에 맞춰서 봐도 우리가 이건 매우 우려스러운 사태라는 거. 예. 이거를 좀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임세현 대변인께 맨 마지막 질문을 드린 이유는 제일 젊어서가 아니고 네네. 민주당 당원이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마 다른 분보다는 좀 더 주관적일 것 같아서 예. 마지막에 여쭤봅니다. 어떠셨나요? 저 그냥 요런 말씀 하나 드릴게요. 저 기원전 페르시아에서요. 돈과 권력에 휘둘려서 뭐 부정한 판결을 내린 판사 같은 경우에는 피부 껍질을 벗기는 형벌을 처했습니다. 네. 그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걸 보고요. 저는 이 기소 자체가 굉장히 불공정하고 기소 자체가 사실 상식적이지 않은 기소였죠. 왜냐하면 이 선거법이라는 게 변호사분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이게 낙선자를 위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당선을 목적으로 내가 허위사실을 했거나 아니면 저 사람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뭐 허위사실을 했거나 하는 게 사실 목적이고 사실 낙선을 했다면 그 모든 게 평가가 다 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기소 자체가 사실 매우 불필요한 기소였다고 일단 생각하고 첫 번째는요. 두 번째는 기억하시겠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보궐선거 때 생태탕집 갔다 안 갔다로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고발이 약간 됐었었는데요. 그 당시에 불기소된 이유가 생태탕을 갔던 정황이 매우 확실해요. 왜냐하면 증언도 있고 증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증인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갔던 기억이 없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기소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 당선이 된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는 기소도 안 되는 사유를 이렇게 무자비하게 기소를 했고 그리고 이 양형이 어떻게 1년 집행유예 2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벌금이 나와도 사실 이게 저희가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나의 기억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요. 그 당시에 이재명 후보가 사진이 조작됐다는 식으로 얘기해요. 근데 그건 실제로 팩트예요. 왜냐면 한 20명 정도 있는 사진을 4명으로 압축한 다음에 그 사진만 보면 골프 친 것처럼 조작한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당시 사진 골프 친 때 사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자만 그 골프 모자 썼고 그때 사진은 호주에 이제 약간 무슨 전망대 같은 데 찍은 사진인데 그 사진을 이렇게 압축해서 4명으로 찍은 다음에 이렇게 골프도 치고 하는데 어떻게 기억을 못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쓰였어요. 거기서요. 그런데 그게 골프 친 것처럼 조작된 거죠? 라고 하는 게 지금 이게 잘못됐다 허위사실 유포다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매우 틀렸고요. 세 번째 백현동 같은 문제는요. 성남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은 지자체예요. 어떻게 보면 구청장 그런 급 아닙니까? 서울로 따지면. 그런데 국토부라는 거대 중앙부처에서 무언가 공문이 몇 번이나 계속 오면요. 당연히 압박으로 느낍니다. 그런 작은 지자체에서는요. 근데 그거를 내가 압박으로 느꼈다고 얘기하니 이게 뭐 내아의 증빙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내가 어떠한 권한과 실력 행사를 한 게 아니라 내가 그냥 그렇게 압박을 당한 거잖아요. 어떻게 이게 허위사실 유포가 돼서 선거법 위반이 되는지 말이 안 되는 사유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매우 부당합니다. 저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원전 페르시아에 있었던 부정한 판결을 내린 판사의 피부 껍질이 다시 한번 떠올려졌습니다. 오늘 2부에서 이재명 대표 변호인을 맡았던 박균택 의원이 나오시니까 혹시 그 법관의 편향성에도 좀 의문을 갖고 있는지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판결을 보고 놀란 많은 분들이 그 판사의 성향을 좀 의심을 하기는 합니다. 이은주 님은 이런 글을 주셨어요. 기겁할 만한 형량 자체도 문제지만 국힘당에서 이미 선고 결과를 알고 있었다고 의심된다는 겁니다. 이미 선고문을 작성해놓고 흘리고 공유했기에 공판 생중계를 강하게 주장한 것이고 주진우 의원을 비롯한 여러 명이 1년 선고를 떠벌릴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무너져 내린 사법부의 정의에 애도를 표합니다. 그런 글을 주셨고요. 사과님, 아이디가 사과입니다. 한성진 부장판사죠 이번에. 그런데 너무 한성진 이렇게 빗대셨는데 선고 결과를 사전에 공유하고 그랬을 거라고
찾기는 참 힘듭니다만 양재열 변호사님. 그러니까 실제로 저도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이게 제가 뭐 사법부를 판단을 존중한다든지 법원을 그렇게 의심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하고 전혀 다른데요. 어떤 얘기냐면 사실 그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출범 이후에 사법부에서는 상당히 우경화됐다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법조계 내에서도.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할 때 뭐 이렇게 뭐가 지시가 내려가고 뭐 누구 눈치를 보고 누구가 이렇게 만나고 이럴 게 의미가 없어요. 뭐냐면 굉장히 작은 어떻게 보면 집단이고요. 그들끼리는 아름아름으로 다 통하고 있고 누가 어떤 생각을 할지 아니면 저기서 어떻게 누가 판결을 내렸을 때 나의 어떻게 보면 인사권을 앞으로 5년 동안 쥐고 있는 이 대법원 쪽에서 어떻게 나에 대해서 판단할지를 그냥 판사들은요 너무 잘 알아요. 그냥 이심전심인 거예요. 그건 뭐 만나서 얘기하고 흘리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경향들을 아마도 좀 파악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1년 얘기를 했던 것 같고 또 1년 얘기를 흔히 하는 얘기 있죠. 우리 사법부 재판관이 검찰에서 구형을 할 경우에 구형량의 절반 정도로 깎이는 게 일반적인 판단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하필이면 이제 이렇게 맞아 떨어진 부분이 있고 실제로 이제 법조계에서 그쪽에 좀 뭐 보수화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법부와 가까웠던 그런 법조인들조차도 1년을 예측하지는 못했어요. 벌금형 150만 원이라든가 200만 원 가량을 얘기를 했었지. 그걸 봐도 이 한성진 판사의 판단은 대단히 충격적이었고 아까 임세원 대변인 말씀 한마디만 보태자면 지금의 윤석열을 만들었던 많은 말 중에 과거에 인기를 끌었던 말 중에 그런 얘기가 있었죠. 검사가 기소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그게 검사냐고. 아까 이 상황이 딱 그런 거예요. 이 대선에서 끝난 후에 후보를 검찰 권력이 낙살한 정치인을 이렇게까지 이 모든 것을 다 달달달달 뒤져가지고 기소했다? 저는 검찰이라고 봐야 될까? 검사가 기소권을 가지고 보복하면 깡패지 그게 검사냐 그런 얘기도 했고 우리가 지금 기억하는 것은요. 검찰이 어떤 식으로 한 사람을 죽일 수 있는지 윤석열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대선 후보 시절에 그런 얘기 했어요. 숙련된 법 기술자가 한 사람 기소해가지고 이렇게 재판에 붙여버리면 그 사람 아주 아작이 난다. 그런 이야기를 본인 입으로 했어요. 혹시 그거 준비되어 있습니까?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기소를 당해가지고 재판을 받으면서 몇 년 동안 재판을 받고 법정에서 상당히 법률적으로 숙련된 검사를 상대방으로 만나가지고 여러분이 몇 년을 재판을 받아서 결국 대법원에 가서 무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절단납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마지막에 무죄를 선고해서 여러분이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은 법을 모르고 살아왔는데 법적으로 엄청나게 특히 형사법에 대해서 엄청나게 숙련된 검사와 이 법정에서 마주쳐야 된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 검찰의 기소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게 사실은. 본인 입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요. 검찰만 기소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기소 독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기소하면 죄가 됩니다. 기소하지 않으면 죄가 안 됩니다. 그래서 기소가 중요한 겁니다. 김건희 보십시오. 디올백을 받았어도 기소하지 않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그렇게 수많은 증거가 드러났는데도 기소하지 않습니다. 기소를 안 하면 재판을 안 하고 재판을 못 하면 처벌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선택적으로 기소를 해가지고 그냥 그걸 너무나 잘하는 이쪽에서 밀어붙여가지고 재판을 받게 됐는데 거기에 대한 고려는 일치하지 않고 나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판단했다. 양심은 어디 갔냐 이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법관에게 양심을 묻는 겁니다. 만약에 당선이 됐는데 그런 법률 위반 사실이 있는데 그 당선된 사람을 향해서 내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재판했는데 이건 죄가 된다 하고 만약에 징역형을 선고했다면 그건 정말 인정할 수 있습니다. 떨어진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보수 언론인이죠. 정규재 씨. 펜앤마이크 주필인가요? 그 보수 언론인마저도 이번 판결에 대해서 정말 잘못됐다라고 얘기합니다. 들어보시죠. 적어도 오늘의 재판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다. 저는 아주 부적절한 것이다라고 오늘의 재판을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소위 말하는 돈도 백도 없는 신분 출신이기 때문에 신분 이런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이재명 대표가 살아온 말하자면 분투의 긴 과정을 보면 뭐 그런 말을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소위 아주 어두운 어떤 언어의 방식, 이런 것이 굉장히 몸에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변명을 자꾸 한다든지, 사소한 거짓말을 보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올가미에 걸어서 이재명이라고 하는 정치인을, 민주당의 대표를 정치의 무대에서 강제로 끌어내리는 형식은 이거는 법치국가의 기본 정신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승자의 거짓말은 침묵하고 패자의 거짓말만 처벌한다. 김종대 의원님, 만약에 트럼프가 지금 이 나라의 후보였다면 대통령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출마 자격 자체가 안 되겠죠. 그랬는데 저는 우리가 조금 김건희를 그동안 과소평가한 거 아닌가 하는 반성을 좀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는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가해자, 피해자를 바꿔치기 했고, 본인들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증인을 빼돌리거나 사법 처리받게 했던 수많은 이력으로 이 자리까지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판결이나 지금 창원지검에서 벌어지는 일들, 명태균 구속에서도 보면 저는 김건희 여사의 존재감을 강하게 느낍니다. 이건 김건희 독트린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번의 경우에도 이런 판결만이 앞으로 야당의 특검 공세를 막아낼 수가 있어요. 김건희 특검에 대한 어떤 국민 여론의 지지 여론이 날로 높아지고, 또 거기에다가 지금 특검 전국에서 한동훈 대표까지 흔들리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여당 내에서도 이제는 정리해야 된다. 조중동이나 모든 언론이 그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던 그 시점이었다고. 그러면 친한계 중심으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특검 방어가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던 시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갖다가 방어하고 막아낼 수 있는 게 저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의 법적 카르텔을 움직이는 실력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김건희 여사가 훨씬 더 치밀하고 계획적이라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지금까지 이런 여사에 대한 의혹이 고조되면 될수록 김건희 여사는 더 많은 권력을 원하게 됩니다. 더 많은 영향력, 더 많은 권력이 있어야 방탄이 되는 구조였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이렇게 이재명 대표 판결로 인해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방탄막이 형성이 되는 거고, 여권 내 윤환 갈등을 잠재우면서 통합을 해버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길밖에 없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그래서 저는 이건 김건희 독트린이다, 지금의 판결 결과는. 김건희는 지금 여러 가지로 불안한 모양이에요. 왜 그러지 않겠어요? 지은 죄가 많지 않습니까? 네. 한겨레 보도를 보니까 김건희가 명리학자 한 분을 만나가지고 조언을 구했는데, 작년 12월에 이 명리학자한테 연락해가지고 저 감옥 가나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임세현 대변인? 저 그 말 한 3달인가 4달 전에 들었었어요. 네, 진짜로 명리학자가 그 문자를 보여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한테.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이걸 또 만나서 물어본 게 아니고 문자로 감옥 가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 문자로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거기서 아직은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딱 그 문자 딱 똑같더라고요. 그분이 그분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그러니까 김건희 씨는 단 하나도 과학적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행위들이, 그러니까 모든 게 주술 이런 게 다 엮여 있어서 하고 있는데, 저도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이것도 이제 과학적이지 않은데,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그러니까 대선 끝나고 나서도 본인들이 잘못한 게 워낙 많으니까 혹여나 이제 다음번에 정권이 바뀌어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본인들의 잘못이 다 드러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만 없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다 뒤지고 다 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도 안 나왔잖아요, 결국은요.
뭐 300번 조사해도. 그래서 나온 게 그런 얘기도 들려서 그때 저 감옥 가나요 플러스 알파가 뭐였냐면 김건희 씨가 약간 흑마술이라고 하나 흑마술? 이재명 대표 흑마술 같은 걸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되게 하려고. 근데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죽을 고비 여러 번 넘기지 않았습니까? 지난 시간 동안 뭐 단식 투쟁도 했었고요. 올 초에 갑자기 이제 괴한이 와가지고 테러했던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흑마술도 한다는 얘기가 들렸었습니다. 그래서 좀 기가 막히지요. 저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때 이 얘기 같이 들었어요. 이 문자로 저 감옥 가나 얘기했다고 동시에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흑마술 하면요 보통 잘못하잖아요. 그리고 자기한테 가거든요. 반대로 갑니다. 네. 명리학자나 역술가 점쟁이한테 물어봐가지고 징역 감옥 간다고 그러면 가는 거고 그러니까. 괜찮다고 그러면 안 가는 겁니까? 지금 도대체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오늘 아침에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용산 점을 100번 쳐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만 제가 우리 동시 접속자 수가 2만 명 돌파할 때마다 항상 좋아요를 봅니다. 지금 2만 명 됐는데 오늘 토론이 너무 진지했나요? 토론에 너무 집중하셨나 봅니다. 너무 집중하신 거예요. 예. 빨리 눌러주세요. 네. 그러게요. 예. 김민석 녹취 준비 아직요. 이거 화면에 떠버렸습니다. 예. 준비되면 들어보도록 하겠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발언을 한번 들어볼까요? 그것도 아직 안 돼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양절 변호사님, 뭐 이런 거를 저 감옥 가요 이런 거를 꼭 거기다 물어봐야 갑니까? 죄 지으면 가고 죄 안 지으면 안 가는 거죠. 근데 거기서 짐작해 볼 수 있는 건 그만큼이나 그 불안감들을 계속해서 끌어안고 또 한편으로 본인이 잘못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도 잘 인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 저도 그 말씀하신 그 한겨레 21의 기사를 보니까 6, 7명 가량의 뭐 명리학이나 무속인이나 이런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조언과 집단을 꾸려놓고 끊임없이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보통 인간에서도 어떤 자기가 뭐 확신이 없거나 아니면 좀 힘든 일이 있으면 그렇게 뭐 그런 곳을 찾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근데 김건희라는 캐릭터는 그걸 통해서 어찌 보면 잘 위기를 또 넘겨왔던 것 같아요. 시기에 점괘가 진짜 맞아 떨어졌다고 저는 보지는 않은데 어떻게든 그걸 통해서 이렇게 좀 빠져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그걸 더 신봉하게 됐고 또 그렇다 하잖아요. 보통 자기 또 뭐 점집을 찾거나 이런 분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행태가 그걸 믿고 의지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좋은 말이 나올 때까지 새로운 얘기를 듣잖아요. 듣고 싶은 말 듣고 듣기. 싶은 말 나올 때까지 그런 식으로 추구를 해와서 지금까지 근데 그게 맞아떨어졌는데 저는 심지어 그 명리학자의 말조차도 저는 그 같은 말에 이렇게 넣었어요. 아직은 괜찮다고 하면서 그 명리학자가 제발 나서지 마라. 이제 좀 자제해라. 당신도 좀 깨달을 때가 됐다라는 말을 덧붙여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뒤에 말은 싹 빼버렸잖아요. 그 뒤로도 계속 나섰잖아요. 지금까지도 계속 나서서. 그래서 저는 뭐 아까 이제 김민석 최고 지금 얘기도 듣겠지만 결코 변할 수 없는 큰 일들을 쌓아온 것뿐이지 정말 피해온 것뿐이지 절대로 피할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이거. 예. 그런데 그 부분은 그 무속에 관한 얘기는 이명수 7시간 녹취록에도 자세히 나오는데 김건희는 자기 입으로는 점을 보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내 자신이 신기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김건희 본인이 무당이에요. 그 이 말대로라면은. 그러면 왜 물어보느냐 하면 자기 점괘하고 맞는지를 교차 검증한 거예요. 교차 검증. 그런 차원에서 물어보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고 거기서 어느 정도 좀 위기의식을 느끼면은 바로 조치를 합니다. 내가 자꾸 김건희를 과소평가했다고 내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2, 3일이면 위기에서 벗어나더라고. 그러면서 정대택이라는 그 증인을 빼돌리거나 아니면 감옥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 실행자가 김건희 본인입니다. 네. 그 정대택 씨한테 불리한 증언을 하는 법무사를 찾아가는데 1억 원을 갖고 가서 현금으로 부탁한 사람이 김건희 본인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명수 기자의 증언인데 그러면은 지금 저 사태에서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법적 카르텔을 넘어서 정치 카르텔까지도 장악하고 윤상현 의원한테도 2차례 전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은 무언가 검찰이 분발하도록 뒤에서 촉구하는 권력이 있었다. 그것이 하나의 어떤 카르텔의 논리로 움직였다.
우리가 지금 그 결과를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인 거예요. 예. 한둘셋님 처음 보는 아이디인데 방송이나 합시다. 좋아요고 뭐고. 좋아요 누르셨죠? 그 말하고 벌써 3천 올라갑니다, 지금. 예. 우리 한둘셋님은 처음 뵙는 분인데 아주 방송에 집중하시는 것 같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면은요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를 설명을 좀 드릴게요. 한둘셋님이 시비를 걸으셨으니까. 지금 이 프로그램을 집중해서 보는 것도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만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차제에 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지금 언론 환경이요. 국민들이 그동안에 그 지위를 누려왔던 그런 미디어를 통해서 진실된 정보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조선일보를 이제 신문을 했든지 모든 신문을 다 볼 텐데 제목만 보고 문화면을 봤어요. 왜냐하면 조선일보가 문화면이 상당히 튼튼하거든요. 문화부 기자들이 일을 잘합니다. 그래서 문화 내용은 조선일보를 참고하지만 정치나 뭐 이렇게 칼럼이나 이런 것은 그냥 제목만 봅니다. 요즘에 제가 KBS 뉴스를요 아예 안 봅니다. 그런데 문화면 할 때는 좀 봅니다. 왜? 뭔가 좀 문화적으로 다룰 만한 내용이 있을까?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제대로 된 정보를 국민들한테 전달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면은 안 되겠다. 이제 국민들을 좀 자꾸 우민화 정책이라는 표현 제가 좀 쓰기가 그렇습니다만 국민들을 모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알아야 따지고 알아야 비판하고 알아야 우리가 깨우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알 수가 없게 만드는 거죠. 지금 많은 국민들이 다 뭘 통해서 정보를 얻고 또 판단합니까? 그렇게 많은 군중들이 광화문에 모여서 집회를 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보도를 안 하니까. 그리고 몇 명이나 모였는지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지지율이 이번에는 얼마나 나왔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떨어지면 보도를 안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혀 관심도 없는 뭐 가가지고 누구를 만났네. 그거 어쨌다는 거예요. 그런 것만 그냥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우리 정어리 TV가 좀 커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분들이 보게 만들고 그리고 100만 구독자가 되고 우리도 좀 취재기자를 만들어서 취재도 하고 좀 제대로 된 언론이 빨리 좀 나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독려를 드리는 것입니다. 한둘셋님 그런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라 하는 부탁을 드리는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또 정신 차리고 방송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판결 이후에 지금 이제 몇 가지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그동안에 계속 밀리다가 이제 이걸로 이재명 대표가 좀 흔들리지 않을까, 그리고 민주당이 좀 흔들리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해서 다시 반격을 준비하는 모양새고요.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상한 움직임이 좀 보입니다. 오히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이 사법 리스크가 이제 부각이 되면서 이 틈을 노려서 뭔가를 좀 도모를 해보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만약에 그런 분열 세력이 나오면은 나는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요. 하여튼지 상당한 변화는 이렇게 지금 생기고 있는 겁니다. 이걸 좀 짚어볼 텐데, 김종대 의원님, 네. 일단 국민의힘은 그동안 계속 밀리다가 뭔가 좀 해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글쎄 이제 그 여당에서는 이제 국정 동력이 소진되고 지지율이 떨어지는 와중에 수사권의 위력을 다시 회복하는 기회가 돼버렸어요.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윤한 갈등은 봉합이 되고 오로지 이제 야당에 대한 공세로 원팀이 되는 이런 어떤 그 진영 구성이 가능해졌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래서 일단 뭐 제가 보기에는 그 저 온통 뭐 지금 길거리 플랜카드도 오로지 이제 김건희 대 이재명 이 구도로 지금 사실상 가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남은 재판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여기서 사법에 으로 이재명 살인이 기정사실화되는 이런 어떤 그 흐름을 만들어낸다고 하면은 자기들은 이 모든 것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이런 계산서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러지 않아도 검찰공화국이라 그랬는데 이제는 검찰이 모든 걸 다 해결해주는 완전히 정치의 해결사로 등장하는 게 이제 거부할 수 없는 대세다. 이게 여당의 분위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가 검찰의 시녀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까지도 이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렇게 보면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민주주의 규칙이 그래도 작동하는 나라에서 직관적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시작이 됐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권 앞에서 모든 여당 의원들이 머리를 조아리거나 숨을 죽이는 형태. 이거야말로 이제 공포 정치의 시작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어쨌든 당분간은 그런 어떤 사법 국면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이제 국정 동력을 회복하려는 이런 시도가 이제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이제 국민 여론의 정권을 갖다가 이제는 그 좀 어떤 면으로 한편으로는 두렵고 한편으로는 인내하기 어려운 정권이 돼가고 있다. 이런 점들은 스스로 좀 알아야 될 겁니다. 과연 국면 전환 이뤄낼 수 있을까요? 이 내용을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브릿지 보시고 김민석 최고위원 녹취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 한돌세님 저 정어리 구독자입니다. 앵커님. 감사합니다. 예, 정어리 구독자시죠. 그리고 또 함께 우리가 해야 되지요. 한돌세님 감사합니다. 자, 이 내용 다뤄보지요. 이 권력이 이재명 대표를 이러저렇게 흔들어대고 한 것은 온 국민이 알고 있고 당원들이 다 알고 있고 그걸 판단해서 이미 전당대회의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네네.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이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판단이 당이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사실은 저 대통령실에서 점을 100번 치고 뭐 오판을 100번 하더라도 이런 이번 판결과 같은 오판이 100번 나오더라도 그 정권 교체는 저는 대세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네. 또 그 대세의 중심에 이재명 대표가 있는 것도 흔들리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허망한 기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기대들은. 앞으로 전국 전망이라고 그럴까요? 양재열 변호사님 어떤 변화가 예상되십니까? 일단 변화라기보다는 이제 지금 김종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로서는 이게 정말로 힘을 얻었다는 착각을 좀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그런 어떤 움직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한동훈 대표도 뭐 자기가 검수원복을 시킨 덕분에 이런 판결이 나왔다라는 식의 저 한동훈 대표의 특징이 좀 불리할 때 자기가 뭔가 말을 하기 힘들어 보일 때는 뭐 원래 원론적인 얘기 내지는 뭐 할 말을 다 했습니다 이런 얘기밖에 안 하고 있다가 숨거나 나타나지 않고 있거나 아니면 괜히 뭐 어디 가가지고 사진만 찍고 있고 그러다가 갑자기 이런 사안이 나오니까 이게 검찰권을 만약에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렇게 회복시키지 않았으면 이런 결과 안 나왔을 것이다 이런 식의 또 얘기를 또 장황하게 늘어놓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짜 걱정되는 부분이 그런 겁니다. 왜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이렇게까지 안 맞는 상황이냐면 민주주의는 다른 게 아니라 나만이 절대적으로 옳다, 이것이 정의다라고 누군가가 그거를 결론 짓고 그거를 사람들이 다 따라야 한다면 그것이 독재이고 그게 민주주의의 반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검찰이 됐건 법원이 됐건 특히 사법부와 법으로서의 법조계의 큰 잘못 중에 하나가 엘리트주의에 빠져 있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진짜 맞다라는 그런 엉뚱한 착각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정의다라고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기의 어떤 사심이 개입되는 사실은 전혀 부정을 해버려요. 그래서 사실 검찰의 수사권을 떼놔야 되는 것도 아까 이제 윤석열 후보 시절에 그 모습도 보였지만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잖아요. 검사라고 하는 집단이 얼마나 무서운 집단이 될 수 있고 얼마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 죄가 없는 사람조차도 저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자기가 인정하고 있어요. 제가 보면서도 몇 번을 볼 때마다 어이가 없는 게 그래서 이 양반아 수사권하고 기소권하고 분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까지 이러한 조건에서 있었던 거야.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왜 그거 수사권 기소권을 반대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런데 법조인들은 그 생각을 대부분 일반적으로 못하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서 오히려 이게 잘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고 아마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걱정스럽다고 김종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행이다기보다 뭐 불행이죠. 국가적으로 불행이지만 아까 정규재 지금 TBS조차도 왜 보수 언론인조차도 저런 식의 얘기를 할까? 그게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구도예요, 지금은. 누구나 국민들이 봤었을 때 이게 예를 들어서 검찰 정권과 상관없는 정권이 있고 검찰이 그렇게라도 움직인다라면 모르겠는데 누가 봐도 검찰총장이 있고 누가 봐도 법무장관이었던 사람들이 가서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야, 이게 똘똘 뭉쳐버리면 정말 큰일 나겠구나라는 생각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현실화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이거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다만 그걸 극복해내는 과정이 쉽지는 않겠죠. 그게 걱정스럽습니다. 예, 임세현 대변인님이. 네, 그러니까 이게 모든 정치적 상황을 이렇게 모든 사법적 판단으로 재단하는 게 과연 옳은가에 대해서 좀 요새 회의가 좀 듭니다. 정치를 하다 보면은 사실 말실수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상황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모든 걸 딱딱 법의 영역으로 가다 보면요. 그 안에서 분명히 오류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미국의 사례를 보면요. 저는 이 기소도 틀렸고 재판도 틀렸다고 100%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미국의 사례를 보면은 미국에서 수정헌법에서는 미국에서 35세 이상이고 15년 이상만 거주하면 누구나 대통령이 나올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감옥에 있어도 무슨 짓을 해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거는 국민의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유권자의 판단, 국민의 판단이 그 법 위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치적 판단을 국민한테 드려야 되는 게 맞지. 왜 사법의 영역을 끌어와서 그 재판장 한 명이 그걸 판단을 합니까? 그럼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대권 후보예요. 그거는 누가 봐도 국민이 부여한 겁니다. 누가 억지로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강력한 대권 후보에 대해서 왜 누가 무슨 근거로 사법의 영역을 갖고 와서 그 대선 출마를 못하게 하는 이런 무자비한 일을 벌입니까? 그래서 법률가들 이런 걸 주장하더라고요. 선거법 개정해서 이 피선거권 박탈을 제한해야 한다. 그런 주장도 합니다. 저는 이거에 100% 동의하고요. 그 사법의 영역 정치를 너무 가져오게 되면 우리의 소중한 정치인들, 뭐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누구나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야 막론하고요. 거짓말 하는데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제 허위 사실을 얘기했다고 이렇게 심한 벌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더 많은, 더 심한 거짓말을 한 윤석열, 김건희는 어떻게 해야 할 겁니까? 이거를 좀 들여다 봐야 됩니다. 지금 명태균 씨랑 이렇게 지금 구속돼 있는데 그동안 윤석열, 김건희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다 이런 것들이 지금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뭐 어떻게 해서 만났다. 그리고 그대로는 딱 끊었다라고 했는데 또 나오니까 그거는 뭐 또 좀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랬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거짓말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해서 기소합니까? 그러면 법원이 판단해서 또 이렇게 확실하게 야무지게 판결합니까? 국민들은 이번 판결에 분노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왜 구부러져 있냐? 검찰에 대해서 기대도 하지 않지만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손 하나도 못 대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그냥 바짝 엎드려서 휴대폰까지 압수당하면서 그렇게 조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것. 그걸 국민들이 지금 어떻게 보느냐 이겁니다. 지금 또 하나 드러난 거짓말 보죠. 윤석열 당시 뭐 여러 가지 말이 나왔는데 그것도 거짓말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짚어보죠. 자, 캠프 문건도 지금 다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임세현 대변인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른바 이재명 대표의 잣대를 들이대려면요. 사실 윤석열은 너무 건이 많아가지고 이거는 뭐 말할 것이 없습니다. 사실 이게 윤석열 후보 시절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건은 6건이 넘거든요. 그런데 검찰이 모두 무혐의 혹은 각하 처분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
기억하시겠지만 왕자 생긴 거 기억하시죠? 이거 뭐라고 했습니까? 아크로비스타의 어떤 할머니가 써줬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명태균 씨가 뭐 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지금 방금 나온 문건 이거는요 상대를 낙선시키기 위한 비방 목적으로 만들어진 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방이 있었다는 것이 뉴스타파 단독 보도에 나오거든요. 거기서 보면은 이른바 뭐 윤석열은 뭐 호랑이상으로 만들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염소로 되게 막 얍삽하게 만들어서 그런 사진을 무단으로 배포하고 퍼뜨립니다. 그런 방이 여러 개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방이 한번 들키니까 또 다른 대체방을 만들어서 막 배포해요. 이거는 심각한 낙선으로 하는 행위 아닙니까? 상대를 낙선시키기 위해서 허위사실 유포하는 매우 불법적인 행위들이 들통이 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이게 가장 또 전 확실히 드러난 행위가 뭐냐. 불법 선거사무소를 운영했습니다. 이거 제가 이따 1시 반에 고발하러 갈 건데요. 불법 선거사무소를 2군데나 강남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이거는 선관위에서 등록되지 않은 사무소 운영이기 때문에 이건 정황이 아니라 확실하게 불법입니다. 그래서 저희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고요. 이게 이제 나중에 100만 원 이상 선고가 되면요. 대선 무효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400억 가량의 법적 지원금 다 토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따 1시 반에 고발해서 기자회견까지 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윤석열 그 당시 후보 거짓말한 거 많죠. 장모 10원 한 푼 받은 적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장모가 잔고 조작으로 1년 선고받아서 감옥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 처는 뭐 다 거래 끊었고 뭐 이득 받은 거 없어요. 손해만 봤어요. 웬걸? 23억이나 얻었던데요. 그리고 계속 연락했던 정황 다 나왔죠. 이외에도 수많은 거짓말이 있었는데 똑같이 적용하면요. 이 무기징역보다 더한 거 어딨죠? 사형인가요? 그 정도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적용하면요? 똑같이 적용하면? 예. 거짓말한 걸로 따지면은 뭐 그야말로 여봐라 재봉틀을 가져오너라 이 수준 아닙니까 양지열 변호사? 그러게요. 지금 뭐 임세현 대변인이 여러 가지를 나열해 주셨는데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그리고 그 아셨던 것들은 대선 기간 중에 나왔던 것들인 거고 최근에는 이른바 그러니까 공천 개입부터 시작해서 여론 조작의 의혹까지 받아서 지난주에 구속이 된 명태균 씨 관련해서 새롭게 나온 거짓말들도 지금 부지기수입니다.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지금도 쏟아지고 있어요. 당시 뭐 대표적으로 이제 오늘에야 알게 된 게 김건희 여사가 그때 당시에 후보 시절에 검찰의 서면 조사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조차도 명태균 씨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1년이 지나서야 야당에서도 알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왜 의미가 있냐면 그런 서면 조사조차도 받지 않고 있다라고 대선 후보 시절에서 그런 식으로 여당에서는 감췄던 겁니다. 그 사실 알리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1년이 지나서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을 맡고 있었을 때 국회에서 김건희는 서면 조사하지 않았다니까 사실 서면 조사는 했습니다. 이게 국민들은 1년이 지났어야 알았어요. 대선 기간 중에라도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서면조사라도 받고 있었다. 내지는 더 나아가서는 서면조사 이전에 이미 문제가 있다는 부분들이 알려졌으면 대선판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것조차 다 감췄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새롭게 나왔던 부분이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예비후보 공천과 관련해서 지방선거 관련해서 돈 받았다는 사유로 이번에 구속영장에서도 그 사실이 들어가 있는데 그 예비후보들 윤석열 당시 후보가 데려갔을 때 일일이 뭐 김 사장이니 박 사장이니 소개시켜 주고 다녔다라는 거고 그 현장에서 악수하고 다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당시 후보가. 이런 얘기 그렇게 뭐 선거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했는데 그냥 조언만 들었던 사람이고 주변에서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끊었다? 아무리 기억이 왜곡됐어도요. 이 정도면요. 그 기억을 잘못했다는 말 자체를 이번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결과 같이 비춰보면 야 당신 기억이 잘못됐다는 거 거짓말 아니야? 라고 판단할 지경이에요 사실은. 대통령실이 윤석열 명태균 언제 알았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2021년 7월 당시에 국민의힘 고위 당직자와 함께 이준석 얘기하는 거죠. 서초동 집에 찾아와서 처음 만났다. 주변에서 조심해야 할 사람이라고 해서 소통을 끊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죠. 소통 끊었다는 말은 이미 거짓말이 드러났고 그 뒤로 이제 녹취가 나왔으니까. 처음 만난 게 그때라고요? 이것도 개사기입니다. 화면이 준비가 됐나요? 대선 예비 후보 당시에 명태균 씨랑 김해를 같이 간 그 사진이, 그 영상이 있어요. 보시죠.
예. 자, 김종대 의원님. 지금 그 동그라미 친 사람들이 그 예비 후보들 이번에 구속영장 기각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명태균 씨가 이 사람은 누구고 이 사람 누구고 명함도 주고받고 네.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윤석열에게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거니까 이미 명태균 씨는 기본적으로 알았다는 게 전제가 되잖아요. 저는 저런 장면이 마치 권력이라는 불꽃에 불나방처럼 막 모여드는 모습으로 연상이 되거든요. 아, 정치를 저렇게 하는구나. 그런데 지금까지 시의원 후보 같은 사람 보면 선거 비용이 1억이 안 됩니다. 몇 천만 원이면 돼요. 근데 명태균 씨한테 갖다 준 돈은 1억 2천이에요. 거기에다 경선 비용까지 하면 3억, 4억 썼어요. 아이고야. 그러면은 당선이나 공천에 대한 어떤 분명한 확신 없이 단지 투자라고 생각하고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거는. 바로 무언가를 봤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저 장면입니다. 그리고 저게 다가 아니에요. 저기 아크로비스타도 저 데리고 간 거 아닙니까? 명태균 씨가.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만나러 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 여사, 비대위원장이 끼어있고 그러니까 의심의 여지 없이 그 거액을 내놓은 겁니다. 뭔가 봤기 때문에 내놓은 거예요. 봤기 때문에. 에? 그러니까 이런 장면에서 그 일단이 지금 저 영상으로 보신 이 대목이고 이게 또 한 명, 두 명, 우린 또 그러다 3명이나 되네 했더니 이번에 조사 과정에서 보니까 8명입니다. 8명. 이게 지역 정치를 어떻게 만들어 놨냐면은 이 풀뿌리 민주주의, 이 기초 일꾼을 뽑는 이 선거를 완전히 아사리판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권력의 불나방, 아부하고 아첨하는 자, 줄 서는 자가 성공한다. 이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를. 다행히 뭐 공천은 안 된 모양이긴 합니다. 그러지만은 그 이면에는 거기에 따른 거액의 돈거래가 있었고 이걸로 여론 조작을 해서 그 데이터를 윤석열 후보 부부한테, 캠프한테 제공을 해 왔던 거예요. 이게 한국 정치에 만약에 주류의 문화가 되면은 이거 저는 정치가 필요 없어진다고 봅니다. 이거 왕조 시대 때 제후한테 줄 서던 그 영주들하고 똑같은 거지. 이건 반봉건적이고 정근대적인 문화다 이게. 양질 변호사님, 이런 거짓말은 어떻게 벌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뭐 공천과 관련된 부분들, 후보와 관련해서 돈을 주고받는 부분, 공직선거법상 명백하게 뭐 헌법 위반, 법률 위반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속도 됐고요. 그 다음에 실제 이제 구속이 됐기 때문에 이 구속이 됐는데 영장 청구에 빠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그러면 지금 김용대 전 의원도 확실하게 이 사람들 돈을 왜 줬을까? 그 부분이 세명이 안 돼 있는 거거든요. 자, 공천 개입을 대가로, 추천을 대가로 해서 돈을 받았다라는 건 소명이 됐으니까 구속시켰는데, 그래서 당시 영장 청구 검사도 담당 판사에게 강조를 했던 게 이게 실제로 공천 개입을 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는지, 공천 개입에서 압력을 행사할 만한 그런 능력이 있었던지는 우리가 추가적으로 수사하겠습니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그 수사가 제대로 될지에 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엉뚱한 대로 예를 들어서 윤석열, 김건희가 아니라 뭐 이준석이나 윤상현 쪽으로 틀어버리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분명히 봐야 될 부분은 그 부분인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미 저 영상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누구 덕분이었는지를. 그런데도 우리 검찰은 참 그걸 법기술이라고 해야 부른다는 것 자체가 참담합니다만 우리 좋은 사례가 있죠. 많은 국민들이 얼굴을 봤던 김학이라는 사람, 우리 검찰에서는 얼굴 못 알아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디올백도 뭐 모르는데 뭐 디올백도. 99만 원 접대 받았다는데. 끝으로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서영계 의원님 얘기를 듣고 맞춰볼까요? 그러니까. 이런 나쁜 사람들은 반드시 처단해야 됩니다. 처단. 감옥 가야 돼요. 감옥. 이 나쁜 사람들. 거짓말쟁이들. 서영계 의원님 죄송합니다. 서영계 의원이 그럴 때는 국무위원들이나 증인이 얼어가지고 뭔 말을 못 하더라고. 그리고 목소리가 워낙 크니까 마이크 없어도 마이크 된다고 없어도. 그러더라고요. 네. 예, 별로 목소리는 평화적이지 않으신 분이에요. 예.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아이고. 2부에서는 민주당 박균택 의원 모시고 이번 이재명 대표 재판에 대해서 좀 자세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의원님, 임세훈 대변인님, 양지열 변호사님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